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에 새로 또 맡으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훈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발탁되셨더라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근데 대변인 숫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8명이나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예. 일단 지금 복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시적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있어서 뭐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지금 주목도가 높아졌지만 사실 이 복권 논란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는 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본인의 그 댓글 조작 범행,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그런 부분도 동시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뜬 인물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얘기 좀 이따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장윤미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네, 저도 김경수 전 지사 뽑아봤는데요. 일단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제약이 걸려 있었고 좀 막혀 있었는데 일단 피선거권이 회복될 거라는 거,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단행을 하실 걸로 굉장히 유력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이제 던지는 파장도 파장인데 이게 또 묘하게 국민의힘의 또 분열 양상을 예. 갖고 오는 부분도 있어서 정치권에 뜬 인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진 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입니다. 왜요? 정책위원장이 이제 여야가 돌아가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아주 완강하게 굽히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성준 의원의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달고 있고, 그다음에 진성준 의장은 여기에 또 굽히지 않고 오늘 오전에도 본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금융투자 그 소득세에 대한 왜곡과 진실 뭐 이런 글을 올렸던데, 어쨌든 지금 1,400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진성준 의원을 금융투자소득세를 고수하는 그런 장본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고요. 다만 이것을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원장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넘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본 토론에서 아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 인물. 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신임 이번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요. 예. 대단히 좀 놀라운 과거 발언들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광복이 된 게 45년 8월 15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왜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만 존재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 회장이 이제 대통령께서 사석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봐왔던 사이라서 대단히 돈독한데 지금 광복절 행사에 이제 불참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오차는 이미 이제 불참 통보를 사실상 했고요.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부분,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비단 이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요. 독립기념관 이사 중에 이제 박기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일제 때 강제 수탈 당했던 거 아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수출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책이죠. 독도에 대해서도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니란 취지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위안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지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독립, 광복 이런 역사와 관련된 자리들에 가했다는 게 과연 이 정부의 정체성, 역사인식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인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드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예요. 네, 이철호 서울법대 교수. 동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적 관계들은 많은데, 어쨌든 근데 이 광복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정도의 독립기념관장, 조금 여권에서도 부담 아니에요? 일단 뭐 당사자는 조금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다른 해명들을 하고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두 분 다 금주했던 인물로 지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민주당 내 파장, 국민의힘 내 파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뭐 친문의 자장격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좀 섣부른 진단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니 왜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렇게 묘하게 뭐 사면 그러니까 복권 대상자로 한 거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사면 복권 권한이라는 건 이제 여야 균형, 형평 이런 걸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들어가는 게 이제 부자연스럽진 않고, 그리고 한때는 뭐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 뭐 이번에도 요청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민주당이 요청하고 안 요청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의도적으로 좀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아마 분열 카드로 계속 쥐고 있을 거다라고 했고, 분열책으로 쓰려고 했다는 얘기를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시더라고요. 뭐 박영선 총리설, 그리고 뭐 양정철 비서실장설 할 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까지 복권을 해주는 걸로 어쨌든 분열 카드, 분열책으로 고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대통령의 선택은 온당하다라는 그 생각은 들고요. 다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뭐 명시적으로 전망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또 묘하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세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워딩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핵심 측근들이 이건 민주주의의 파괴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또 나왔더라고요. 본인의 고유 권한이다, 이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오늘 방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정확하게 뭐 본인에게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뭐 여권 내에서의 전언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일단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 고유 권한은 대단히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까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 아닙니까? 선거 중에 댓글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실제로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는 한 번도 본인이 인정한 적이 없고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2021년에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러면서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그 2022년에 사면이 논의될 때도 이른바 가석방 불언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대외적으로 보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정도 않고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않는 사람을 복권해야 되냐 라는 목소리가 당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당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시기 전에 가감없이 좀 전달이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거론되고서도 복권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그 법무부에서 상신해서 올려도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예.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됐는데 빠질 수도 있다?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각을 세우고 나는 반대한다 입장을 분명히 낸 게 오히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조금 고심을 하셨더라도 그 고민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하는 쪽으로. 네. 왜냐하면 이걸 안 해버리면, 이 복권을 안 해주면 한동훈 미래 권력이 또 대통령을 눌렀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올 나오겠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명시적으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의 파괴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예. 뭐 이런 입장 견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즉각적으로 이미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다 통과가 된 후에 이런 입장을 냈을까라고 하면 아마 본인의 대권 가도와 관련해서도 이 불편한 기색이 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이른바 민주당의 측면 쪽에서는 이건 뭐 좀 뜬금없는 거 아니냐. 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한번 지켜보자 이런 기류가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1대1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뭔가 제3의 개입 여지가 커지니까 그리고 변수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너무 지금 그 과민 반응들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찌 보면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 복권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사람에 대한 사면 복권은 문제 있다. 뭐 입장 밝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입장을 밝혔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위 권한 복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민주당의 당내 어떤 그 세력 분포나 이런 걸로 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고 그래서 뭐 차기 대선 가도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뭐 혹시 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출마 기회가 아예 원천 봉쇄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별 뉴스가 아닌데 너무들 민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요, 그 독자적인 어떤 발광체가 될 수가 없고 친문의 반사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을 때나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사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국회의원 2년 하고 경남도지사 3년 한 것이 사실 본인의 공식적인 정치 경력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문 대통령과 이제 후보 시절에 같은 차를 탈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은 결국 그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의 수괴로 법원 판단을 사실상 받음으로써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 파괴력이 큰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파괴력의 크기와는 별개로 설령 복권이 되더라도 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분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는데 본인 인정도 않고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않잖아요. 이걸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하나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이번 달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그 복권 반대가 67.5%나 되고 찬성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자가 몇 개 들어오고 이러던데 그런 상황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민심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요. 네. 근데 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이 복권 그 논의의 배경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 등등도 다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로 보면 또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죄질이 좀 비슷해서 우리 다 뭐 용서를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읽혀요.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들어갔고 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이제 뭐 주범격이었었던 거니까요. 이번에 사면복권 대상자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김경수 지사도 이제 복권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저도 정치적 과민 반응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대통령께서 다소 이례적으로 사면은 해주고 이제 2년 전에 복권은 또 안 해줬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도가 너무 좀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럼 복권이 대관절 언제 되는 거야? 대선은 나가게 해주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했는데 대선의 길을 대통령이 열어준 거 이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또 나오는 게 또 이 원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 복권 할 때 이제 보통 여야를 좀 균형 있게 포함을 시켜서 하고 이제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사면 복권 상신이 된 분들 중에 뭐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렇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시킨 것이 그러한 차원의 어떤 국민 통합의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앞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뭐 사면복권 된다고 해서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뜻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에 출국을 하면서도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은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읽히거든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 전 지사는 혹시 복권이 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과거에 난 가석방도 안 받겠다, 사면도 안 받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서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금주에 뜬 인물인 거는 맞네요. 두 분 다 지적할 만큼. 그런데 다음 주에서부터 계속 뜰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1시 30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에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경기권에 지나기는 수월하시죠. 천안 분기점부터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정체는 천안 휴게소 쪽으로 12km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쭉 더 가서는 옥산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고요.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정안 휴게소 부근입니다. 논산 쪽으로 사고가 나면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남풍사에서 차량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국민의힘은 격식보다 민생을 중요시하는 실용정당이다라고 말한 한동훈 대표의 이번 주 수요일 코멘트를 꼽아봤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요.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그 1대1 영수회담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동훈 대표가 격식보다 민생을 중요시하는 실용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정치적으로 세련된 대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당선될 것이 유력시 되는데 당대표로 복귀를 하면은 이 영수회담을 당연히 윤 대통령과 1대1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영수회담 때 끝나고 그 발표된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여당의 정식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은 여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3자 회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나중에 영수회담을 한다면 뭐 여당 대표도 포함시켜서 3자로 하자라고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1대1로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때 그 1대1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가 집착하게 되면은 민생보다 격식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즉 앞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그 격식보다 민생을 중요시하는 실용정당이다라는 그 워딩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 대표가 나도 끼워줘 혹은 나도 같이 만나야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세련된 대응을 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확정되고 나면 윤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납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세 사람이 만납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실지가 좀 의문이에요. 1대1이든 뭐 세 분이 이제 같이 보시든 저도 이 포인트에서 이 정도로 칭찬할 일인지는 좀 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가 득점 포인트를 올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나 형식에 별로 구애받지 않아. 만나고 싶으면 민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만나야지. 내가 꼭 뭐 뒤로 빠져줄 수도 있어라고 한 거는 비교적 뭐 조급해 보이지 않고 여유 있어 보이니까 저도 이제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공감을 하고 대통령은 한동훈 당대표를 넣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뭐 원내대표까지 하든 일단 만나야죠.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약속한 뭐 민생 지원책들 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민주당과 같이
안 하면은 이건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들을요. 그렇다면 같이 만나서 논의하는 건 이거는 당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주의 한마디 장영민 변호사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권익위 결정 관련해서 최근 공무원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예. 이제 권익위 모든 결정 과정부터 처음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 돌아가신 분 뭐 유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진 않았다고 하시지만 이제 그 직전에 지인과 나누었던 뭐 대화 같은 게 재구성되면서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건과 관련해서는 이거 사실상 종결 처리하고 어떤 수사기관으로 넘기거나 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의 말에 따르더라도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 상식에 따라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다. 정치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공무원들의 사기, 자존심 살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기고 있는가, 후자인 측면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유승민 전 의원 말 뽑아봤습니다. 그 권익위 그 국장의 어떤 그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이 김건희 여사 백 관련이다라고 하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그 유서에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인의 유서에 언급이 없고 또 유족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목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오늘 뭐 발인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장례도 다 치르기 전에 추론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장례 절차 다 안 끝났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족분들이 진상 규명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고 계시죠. 민주당은 뭐 계속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공세를 이어가겠죠.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뭐 정치 국회가 계속 극한대치만 한다. 지난주까지도 우리 계속 걱정했습니다만 그나마 이번 주에는 양당의 정책의장도 만나고 원내 수석들도 만나면서 서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예를 들면 뭐 간호사법이나 뭐 구하라법이나 뭐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해봅시다. 뭐 이런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늦었지만 왜 여태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상호 이제 민주당 전 의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준 이 뽑아준 분들, 유권자분들, 특히 또 지지자들한테 효능감을 좀 보여줄 정치적 동의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고 그리고 그런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이제 협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야말로 더 시급한 거죠. 집권 여당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형식이 됐든 정례를 하든 아니면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만나든 어떻게든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건 필요하다. 구하라법 이를테면 이게 민법 개정안인데 무슨 논쟁이 있습니까? 여야 간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법도 너무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로 없어졌는데 그것을 추가 어떻게 입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도 한 여성이 유튜브에 대단히 부적절한 어쨌든 그 시술 과정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살인죄로 의율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낙태죄를 아예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거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국회는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의무 방기를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이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꼴대로 옮긴 것의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 5월, 6월쯤에 평론할 때 그런 얘기를 두어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새 당대표에게 꼴대로 옮기는 능력을 굉장히 원한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크게 한 세 가지를 연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로 폭염 그 어려움 속에서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그다음에 그 새 정책위원장이 인준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9시에 당정협의를 열어서 TMF 사태 대책 논의하고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식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이대로 내년에 시행해도 좋은 것이냐. 빨리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자. 이런 민생 이슈들을 연속으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것에만 매달리다가 한쪽은 계속 민생 얘기하는데 계속 탄핵, 특검, 청문회만 하고 있기는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민생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정책위원장들도 만나고 원내 수석 부대표들도 만나고 이런 국면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꼴대로 옮긴 것의 첫 번째 사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꼭 한동훈 대표가 옮겼다기보다는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두들겨 패면 결국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권은 혼나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요. 전 기승전 한동훈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거기에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당대표가 되시고 민생 행보를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여야 모두 국민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걸 지체했다가는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가 좀 복잡하죠.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또 김두관 대표 후보 생각들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진인물로 짚어주셨는데 꼭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어떻게 보면 좀 뚝심 있다. 다들 뭐 일극 체제다 뭐다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기조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아까 이제 김민석 후보도 이야기를 하던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맞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이걸 다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뭐 코인, 파생 상품으로 1년에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겠다는 건데 그 이상에 대해서만. 그 이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7천을 벌었다 이러면 5천 하고 2천의 예. 이익에 대해서 이제 22% 과세하는 거거든요. 3억이 넘으면 조금 이제 25%인가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이 정부에서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1,4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14만에서 15만 정도가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1%입니다. 예. 이걸 상장 주식 보유자로 하면 2.5%인가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철회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한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도입하기로 한 게 재작년인가 이렇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로 맞아요. 표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는 시장의 신호가 있죠. 예측하게 하고 이걸 계획하게 하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근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 대한민국은 정부가 바뀌면 이런 세제안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바뀌는구나. 이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로 또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수긍이 많이 됐고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도 완전 유예하자, 완전 철회하자 이것보다는 구간을 1억으로 좀 올리자 이 정도인데 그런 논의는 열어놓고 해볼 수 있겠지만 완전 원점으로 돌리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 문제를 뭐 자꾸 토론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죠? 금융투자소득세는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 대명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이 대만 아닙니까? 89년에 이제 금투세 도입하려고 했다가 뭐 주가지수가 36.2%나 급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입을 못했다가 2011년에 다시 이제 도입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또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해요. 그래서 2015년에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앞서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자본시장 선진국들 사례를 장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금투세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존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만 예. 우리는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한국 주식도 세금 낼 거면 내가 그냥 주식 양도소득세 내면서 미국 주식하지 뭐하러 그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그 부족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한 그런 한국 주식을 하느냐. 내가 차라리 미국 주식하면서 세금 낼 때 내더라도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 같은 거 사서 말로 없는 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그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인가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 카페 같은 데 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감지가 되고 있고 뭐 진성준 정책위의장 블로그나 그 페이스북 가서 댓글 다는 분들도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즉 그런 논리에 의하면 영원히 우리는 금투세 도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세수가 충분히 확충이 되느냐 그 부분도 사실 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금투세의 예상 세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나 매수세가 그렇게 감소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신흥시장 중에서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 자체가 주저앉으면은 그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글쎄 그런 논리에 의하면 영원히 도입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런데 없어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한 네. 말씀만 드리면 대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대만에선 이걸 시행할 때 유예 기간을 그 당시 3개월인가밖에 주지 않았고 80년대에는 또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안 돼서 시장에 엄청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 오히려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지금 세금 더 물리거든요. 그거는 과세 표준이 2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이거 도입해도 미국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게 더 뭐 이렇게 옮겨 이런 거 아니다. 과세에 있어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금투세 도입의 요지가 되는 거고 세수 확보 방안 관련했는데 이것을 입법화할 때 다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예. 원래는 2023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2년이 유예되면서 지금 못 거둔 세수가 한 2조가 된다는 거고 향후 만약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면 3년 동안 한 4조 원이 거치는 걸로 어쨌든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시장과 연동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매우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지표와 이제 주식시장이 성장해왔던 그런 것들은 객관화된 숫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정부가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차용한 차용금이 100조가 넘어요. 지난해 세수 손실이 한 56조였고 올해만 해도 이제 지난해보다 10조가 덜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법인세 인하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놓치는 게 맞느냐의 고민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대만 사례 말씀하셨는데 금투세 유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1989년 대만의 폭락은 금투세 도입과 금융실명제가 같이 복합된 것이다. 그 말씀들을 꼭 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에 다시 금투세 도입하려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 5분의 1로 급감한 겁니다. 즉 그렇게 세금을 물리면요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금투세 찬반 토론 지켜보셨는데 아무튼 지금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이 어떻게 내부 논의를 정리할 것인지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자, 그 최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를 했어요. 네, 예. 수사 대상에 이제는 전 국방장관 등이 더 확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외압설 같은 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놓고 다만 특검 추천 요건은 그대로 유지를 네네. 시켰죠. 이렇게 되면 뭐 이대로 그냥 갑니까? 한동훈 대표가 잠깐 언급했던 대법원장 추천 가지고 여야 토론이 시작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장을 바꾼 적은 없고요.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논의와 토론, 설득의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저도 이 야당이 다시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점점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접점을 향해서 다가오는 모습이 아니고 법안의 내용에 이종호 등이 이제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이걸 수사 대상으로 명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 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특검 법안은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에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 이제 여러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뭐 접촉도 하고 의원총회 같은 데서 뭐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거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랬을 더 때 논의하기가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3자 추천으로 가자 이렇게 선뜻 동의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예상을 못하는 바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오히려 길을 터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 안을 과연 관철시킬 근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 새로운 사실관계들은 좀 조사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를 경유하지 않을 도리가 사실 지난 특검 법안으로도 없는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거 특검 법안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최고는 뭐 허접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검 법안을 재발의하면 오히려 공간이 열리는 거죠. 야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데 내 안을 안 받을 도리가 지금 국면상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뭐 타락했다 뭐 했다 허접하다 얘기할 게 아니라 법안을 내면 돼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초선의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요. 김재섭 의원이나.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아마 안을 내보면 됩니다. 대법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 뭐 이랬죠. 그런데 끝까지 못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아니 대법원장은 뭐 공소유지도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래대로 그러면 대한변협으로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물꼬가 터지는 거라서 이걸 그냥 안 하겠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요. 이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시그니처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결정적인 정책으로 지금 각인이 돼 있어요. 여기서 물러선다? 이건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실망감을 국민들께 안겨드릴 근데 지금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나 뭐 이런 걸로 봐서도 그냥 이거 우리도 특검법 논의해 봅시다.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니,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뭐가 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요. 아까 장 부위원장께서 오히려 공간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간의 거리가 100이었다가 지금 뭐 150, 200이 된 그런 법안을 가지고 공간을 열어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야 간의 거리가 100이었다가 이게 95나 90 정도로 오는 제스처는 보여야 국민의힘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좀 촉발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논의가 모아질 텐데 120, 130, 150이 되는 법안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수사 기간에 있어서도 지금 원래는 역대 특검에서 수사 준비 기간에는 수사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늘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특검법은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강화된 특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어서 논의가 글쎄요. 시작되기 어렵죠. 바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해봅니다. 보기에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국민 반응을 보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공수처는 요즘 수사도 안 하잖아요. 소환도 다 끝났는데 왜 결과를 안 내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또 무슨 사건이 배당된 것도 또 공수처 그 해당 부구 이래서 굉장히 과부한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민주당 탓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거리감이 50이 됐든 150이 됐든 200이 됐든 그러면 본인이 내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본인이 공언한 대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당대회 출마할 때 그럼 공수처 수사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명시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이걸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면요. 네. 제가 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달에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과거에 특임 장관 시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해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고 나서 법무장관 지명을 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한 달여가 걸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특검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논의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뭐 1, 2주에 끝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법안 발의해서 밀어붙일 테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토론하겠다는 그 약속 빨리 지켜라 계속 그러는 거죠? 예, 약속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약속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왜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예. 막 직격하잖아요. 김재현 최고도 당신이 우리 무슨 원내 사령탑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러게요. 김민전 최고도 이제 어려운 그 처지인 건 알겠지만 이건 진짜 한동훈 대표한테 첫 시험대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 좀 시작해봐라. 빨리 하시길 아니, 바랍니다. 어떻게든 거리를 벌리려고 하시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알겠어요. 어떻게든 이 특검을 되게 하려고 법안을 내는 게 아니고 거부당하려고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뭐 새로운 논의 시작의 물꼬가 국민의힘 내에서 시작될지 안 될지 지켜보는 걸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일요일 이 시간 오후 1시부터 광복절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이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박은옥이 부른 봉숭아 함께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다하면 질 터인데 그리